안녕하세요. 그루잠입니다. 네, 이번 시간, 지난 시간 이어서 근로기준법 공부하도록 할 건데요. 네, 이번 시간도 같이 화이팅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입니다. 네, 먼저 유급휴일 관련해서 살펴보면 주 평균 몇 회 이상일까요? 네, 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1회, 평균 1회입니다.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한다.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는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15세 미만과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는 제외가 된다. 이 사실은 하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선택적 근로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적용 제외된다. 그리고 연장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있습니다. 연장휴일 야간근로는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한다. 요거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고 다만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즉 10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편합니다. 다시 여기 연장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 모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을 하고 그런데 휴일 근로를 8시간 초과해서 하는 경우에는 10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기에 어려운 업종들이 있어요. 업무 특성상. 네. 그래서 특례 조항과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 보시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게 할 수 있어요. 혹은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주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 가능하다. 네, 그리고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특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왜 그럴까요? 이 운송 관련 업무들은 아무래도 업무 자체가 좀 비정기적인 경우가 많고 또 이러한 근무시간,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딱 정확하게 지키기가 어려운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특례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은 제외가 된다. 노선버스 떠올리시면 됩니다. 노선버스의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는 것이 이제 버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례에서는 예외가 된다. 하지만 나머지 운송 관련 업종들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보건업도 마찬가지. 뭐 의료 떠올리시면 응급실도 항상 24시간 근무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외로 두는 특례 조항에 포함이 된다. 특례 업종에. 다음 적용 제외 조항입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이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적용 제외는 농림, 축수산, 양잠 이렇게 기억을 먼저 하세요. 농림, 축수산, 양잠. 그래서 농림사업, 경작, 사육, 채취, 포획, 축산, 양잠, 수산. 네. 그래서 여기 다 합치면 농림, 축수산, 양잠 사업이 적용이 제외가 되고 감시나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감시나 단속적 근로라면 끊어졌다, 이어졌다. 네. 끊어졌다, 이어졌다라는 의미가 단속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간헐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휴게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 이런 업무들이 이제 단속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경비 업무의 경우에는 감시 업무가 이제 주 업무인데 심신의 피로가 적은 축에 속하죠. 네. 그래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적용이 제외가 되고 또
관리 감독 업무,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가 근로 및 휴게 시간에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적용 제외하면 농림축수산 양잠 기억하시고 감시 단속 그리고 관리 감독 기밀 취급,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가 적용이 제외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문제 같이 풀면서 또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도 마찬가지 100분의 50 이상이 되겠죠? 문제 풀어봅니다. 1번입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휴게 휴일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선택지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 8시간 근로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반드시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었습니다.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는 8시간 초과인 휴일 근로이고 나머지는 다 연장, 휴일, 야간 근로 모두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한다. 정답 4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40시간이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이제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것이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무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이후가 아니라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식, 근로시간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식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 근로시간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40시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 초과할 수 없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제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제외된다. 3번 틀린 내용.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특례인 경우는 운송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수상, 항공, 육상, 파이프라인 운송 포함되지만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은 버스 떠올리시면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운행을 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특례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특례 사업에 포함되는 거 하나 더 있었죠. 뭐였나요? 보건업이 또 특례 사업에 포함이 된다. 5번. 근로기준법령상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근로자는 그래서 이게 특례나 제외 업종을 가려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휴게시간의 특례 제외. 자,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예외에 해당되는 근로자였죠. 기밀 업무 취급, 근로시간 휴게시간 적용 예외, 양잠사업, 농림축수산 양잠, 감시 단속, 기밀 업무, 경비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2, 3, 4번은 적용 예외에 해당이 되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교재 갖고 계신 분들 6번에 이게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오타를 점검을 해도 이게 계속 나오네요. 6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적용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제외된다. 자, 어떤 업무였죠? 농림축수산 양잠, 감시 단속, 기밀, 관리 감독 업무 이런 업무들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밀 취급하는 업무 종사하는 근로자. 정답 3번.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일이나 휴가로 볼 수 없는 것은 주휴일,
출산휴가, 연차휴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의 날 안 쉬는 분도 계시죠. 네, 안 쉬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답 3번. 8번. 야간 근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정답 2번. 다음은 야업 및 휴일 근로의 제한 관련 조항입니다. 우선 성인 여성을 야간 근무 혹은 휴일 근로 시키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나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야간 근무, 휴일 근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18세 미만자의 동의 혹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 동의하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인 경우에는 직접 명시적으로 청구를 해야 가능하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성인 여성은 야간 휴일 근로할 때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안 돼요. 하지만 동의를 얻은 경우 가능하고 임신 중 여성인 경우는 직접 청구를 해야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다음, 임산부의 보호 조항입니다. 임산부의 보호 조항 넘어가기 전에 또 근로에 제한이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갱내 근로 금지 조항이 있어요. 갱내 근로의 금지 조항은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갱내에서 근로시키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18세 미만은 갱에서 근무할 수 없고 다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 의료, 보도, 취재 등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예외를 두고 있다는 것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갱내 근로의 금지, 여성, 미성년자 안 된다. 다음 임산부의 보호 조항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우리 출산 전후 휴가 공부했었죠. 앞에서 며칠이었나요? 네,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한 번에 둘 이상,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며칠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쌍둥이의 경우에는 그의 절반인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이고 45일 이상이 출산 후로 배정이 되어야 한다. 쌍둥이의 경우는 120, 60. 끝. 마지막 생리휴가입니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그러면 같이 문제 풀면서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1번. 근로기준 법령상 여성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임신 중 여성은 명시적으로 청구, 그리고 18세 미만이나 산후 1년 이내의 여성의 경우에는 동의를 하면 휴일, 야간 근로 할 수 있다. 2번, 여성은 보건, 의료, 보도, 취재 등의 일시적 사유가 있더라도 갱내에서 근로를 할 수 없다. 일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내용이고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 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가 아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근로자 대표가 아닙니다. 2번.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출산 전후 휴가를 말하는 거죠. 출산 전후 휴가 90일, 쌍둥이 이상은 120일. 휴가 기간 배정은 출산 후에 절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출산 후에 45일이 되어야 하고 둘 이상, 쌍둥이 이상인 경우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출산 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혹은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를 시켜야 한다. 당연하죠. 정답 2번. 3번. 근로기준 법령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 주어야 한다. 쌍둥이 이상은 120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경험 등의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선택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공 임신 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인공 임신 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인공 임신 중절 수술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이 틀린 내용. 임신 중에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근로자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 내용에서 괄호 들어갈 말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서 출산 전후 휴가 줍니다. 며칠이었죠? 네, 90일이고 휴가기간 배정은 출산 후에 며칠 이상인가요?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3번. 근로기준법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라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경영상에 긴박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경영상에 긴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50, 30, 100, 1000, 10%. 네, 요거를 기억해 두세요. 50, 30, 100, 1000, 10%. 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50은 50일이고요. 30은 30일. 그리고 100, 1000, 10%는 이따가 해고 기준, 네, 해고 신고해야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정리해 볼 건데요. 먼저 50일 이전에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를 해야 해요. 어떤 내용을 통보하느냐? 이제 해고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결정이 내려졌으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해고 기준 등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한테 50일 전까지 통보를 하고 같이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합니다.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협의하고 나서 3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시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기준, 그리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나서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고를 진행하려면 해고 사유랑 해고 시기가 당연히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모두가 다 신고하는 건 아니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1개월 동안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 해고 예정일에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그동안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고 결정한 내용들 다 포함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해고 사유, 예정 인원,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해고 일정 등을 포함한 내용들을 신고해야 한다. 누가? 일정 규모 이상 인원을 해고하려는 사용자가. 그래서 그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거는 100, 1000, 10%입니다. 100, 1000, 10%. 일단 기준이 10%예요. 10%. 네. 10%고 100명 기준입니다. 100, 1000, 10%. 그래서 100명 기준으로 100, 1000,
10%. 그래서 100명 이상 999명 이하는 10%고 그 이하는 10명 이상 100의 10%니까요. 그리고 1000명 이상은 1000의 10%니까 100명 이상 해고를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30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다시 한번 100, 1000, 10% 하면은 100명을 딱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 해고할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하고 100명보다 적을 때, 그러니까 99명 이하일 때는 10%또 10명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100, 1000이니까 1000명인 경우에는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인 100명 이상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3년 이내에 동일 업무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은 해고된 근로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경우 뉴스에서도 많이 봤죠. 뭐 쌍용차가 기업 구조조정 이런 걸로 인해서 대규모 감원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회사로 복귀했다. 뭐 이런 뉴스들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3년 이내에 동일 업무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우선권을 준다. 이렇게 하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내용 끝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부당 해고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로자는. 나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 라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부당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하고 안타깝게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이 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끝.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50, 30, 100, 1000, 10%.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기준, 해고 피하는 방법 등을 통보하고 협의합니다. 30일 전에는 근로자에게 예고를 해야 하죠. 해당 근로자.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30일 전까지 신고를 합니다. 그동안의 결정사항, 사유, 협의 내용 등을 정리해서 신고를 하고요. 그 일정 규모 이상의 기준은 100, 1000, 10%다. 그래서 100명 기준으로 10%고 그 이하면 10명 이상 해고할 경우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0명 이상 해고하는 경우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 문제 풀면서 또 복습을 해볼게요. 근로기준 법령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에게 며칠 전까지 기준을 통보해야 하나요? 50일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하고요.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볼 수 있죠. 네, 경영 악화 때문이니까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입니다. 이유에 해당이 됩니다. 3번.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반드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얘기네요. 4번.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재취업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재취업 조치, 해고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조치를 의무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2번.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설명 틀린 것은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사유로 봅니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겠죠.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서 해고하려는 날에 며칠 전까지?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니까 정답은 4번. 근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 신고하는 것도 모든 경우가 아닌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100, 1000, 10% 일정 규모 이상 해고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든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모든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은 아니죠. 네. 경영 악화 방지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내용.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야 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 혹은 과반이 있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이제 노동조합에게 통보를 하겠죠. 그래서 50일 전까지 통보를 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관해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에 통보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요? 네, 50일 전까지 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일정 규모 이상 인원을 해고하려면 일정 규모 1000% 그래서 이 인원 이상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승인 아니고 신고. 정답 4번. 5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서 해고를 하려는 날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하는데 해고 대상자와 협의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거치고 30일 전에 해고 대상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답 3번.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 안 하면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네, 구제 신청할 수 있고 구제 신청 기간은 언제였죠?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이 아닌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요. 해고 이전에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해고 전 근로자 대표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나요? 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기준 등에 대해서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를 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동의를 얻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답 3번.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8번. 근로기준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을 신고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고 일정, 해고 사유,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고 진행하면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죠. 근데 퇴직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 1번. 9번.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불복 절차에 관한 설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3개월 이내에 한다고 했고 이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구제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잖아요. 구제 명령을 하던가 기각하게 되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절차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통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1번,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뭐 사용자가 불복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불복할 수도 있죠. 불복하는 경우에는 구제명령서, 기각결정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15일 이내가 아니고 1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다음,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한다고 했죠. 재심 신청을 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효력이 정지된다. 정지되지 않습니다. 효력은 유지가 돼요. 네, 기존 결정도 이제 재심 결정 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죠. 3번,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해서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 판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심 판정일로부터 15일 이내가 아니고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네,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재심을 하던 행정소송을 하던 효력은 정지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결정이 날 때까지. 그래서 정답은 4번. 10번. 근로기준 법령상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네, 4명 이하 사업장에 제외되는 것들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연차 유급휴가 제외가 됐었고요. 그리고 생리휴가 제외가 됐었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네, 이것도 제외가 됐죠. 그러면 나머지 중간 착취 배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전차금 상계의 금지, 객내 근로의 금지, 네, 요거는 다 포함이 됩니다. 적용이 돼서 정답은 4번. 다시 한번, 상시 4명 이하 근로자의 예외가 되는 것,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또 많은데 그거를 이 시험에서 이제 다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11번, 바로 문제가 나왔네요.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네. 우선 연차 유급 휴가는 제외가 된다고 했고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적용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생리휴가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주휴일 반드시 포함이 되고요. 해고, 예고 포함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12번. 다음 중 4주 동안을 평균해서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 네, 우선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휴게 시간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 중에 휴게 시간은 네,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2번이 적용이 되고요. 뭐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네, 이런 것들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제도도 당연히 적용 안 되고요. 퇴직급여 제도라는 것은 퇴직급여를 퇴직금 지급을 위한 이런 계속근로의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퇴직급여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3번.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문제 보면서 같이 정리해 볼게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네,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는데요.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떤 부분에 한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혹은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죄에 한해서만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범죄 수사를 검사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근로감독관입니다. 단 중요한 거,
이 법령 위반,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범죄에 한해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에 한해서는 현장을 조사할 수도 있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고 신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함께 수사를 할 수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 수행하는 것은 요거라 그랬죠? 법령을 위반하는,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죄에 한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고요. 요 근로감독관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일반 경찰이, 일반 사법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겠죠.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3, 4번 마저 살펴봅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 조사할 수 있고 장부,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검진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14번. 근로기준 법령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둔다고 했어요.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 조사할 수 있고 장부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 근로자를 신문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랬죠? 어디에 한해서?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 관련된 죄에 한해서. 3번,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 금지해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검진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검사의 직무를 수행한다가 아니고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함께 전담해서 수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정답 4번. 다음은 근로기준법에서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명칭 그대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는 게 이행강제금인데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매년 2회,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3천만 원 이하 매년 2회,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이 살펴봅니다.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구제 신청이 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약간 벌금의 성격이 있는 거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제 명령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이행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거는 근로자죠. 근로자는 이행 기간이 지났어요. 그때까지 이행을 안 하면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부과를 알려주고, 노동자는 이행되지 않았을 때 15일 이내로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그리고 3천만 원 이하라고 했죠.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매년 2회 반복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매년 2회, 2년 초과는 안 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새롭게 부과는 하지 않지만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를 해야 한다. 이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다시 복습해 볼게요. 근로기준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3천만 원 이하.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하겠다는 뜻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제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기간을 정해서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천압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네, 이 선택지도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기간을 정해서 독촉을 해야 돼요. 네, 즉시 국세천압 처분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해서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번 이행강제금 틀린 내용 찾는 겁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받고서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노동위원회는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죠. 그리고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징수된 이행강제금은 환급한다? 네, 환급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구제명령 이행 전에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해요? 네, 이미 부과한 것까지는 다 징수를 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할 수 있죠? 기간을 정해서 독촉하고 그 기간에 안 내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를 합니다. 3번 이행강제금 관한 설명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고서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네, 맞는 얘기네요.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안 냈어요. 안 내면 즉시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즉시가 아니고 어때요? 이행강제금 안 내면 기간을 정해서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내면 이렇게 하는 거죠. 3번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단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번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그래서 정답 1번.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틀린 것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노동위원회는 30일 전까지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알려주어야 하고요. 노동위원회는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 2년을 초과해서 부과 징수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이것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합니다. 감액 이런 건 없고 이미 부과된 건 전부 징수를 한다. 정답 4번.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가 부과하죠.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주어야 하고요. 매년 2회 범위에서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고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 이행하면 이미 부과한 거는 반환하지 않고 이미 부과한 것까지는 다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구제명령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간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린 내용.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서 독촉을 할 수 있고 그때도 안 내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 3번. 이번에는 취직인허증, 사용증명서 관한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취직인허증은 원래는 이제 15세 미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근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면서 같이 정리해 볼게요. 취직인허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가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학교장이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하겠죠.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취직인허증은 이제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발급해 주는 거예요. 13세 이상 15세 미만. 그런데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2번, 사용증명서. 이번엔 사용증명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했던 것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때 이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죠. 그래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그렇고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사용증명서의 법적 기재사항은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기재하는 게 아니고 근로했던 이 전 근로자가 청구한 내용만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재해보상 관련 내용 정리합니다. 네, 재해보상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사망하면 90일 장례를 치르고 1000일 동안 슬픕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장례비는 90일분 그리고 유족에게 보상비는 1000일분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일, 90일을 기억해 두세요. 자,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장례비와 유족 보상, 이제 90일 장례비, 또 1000일분의 유족 보상, 이 장례비와 유족 보상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족에게 평균 임금 1000일분의 보상을 해야 하고요. 장례비는 평균 임금 9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90일 장례를 치르고 1000일 동안 슬픕니다. 90일 장례, 1000일 동안 슬프다. 그래서 100일분이 아니고 1000일분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있어요.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2년 동안 요양을 했는데 완치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 1341분의 일시 보상을 함으로써 그 후에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다시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2년이 지났는데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1341분의 일시 보상을 해서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내용 하나 더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면서 또 더 정리해 볼게요. 1번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30일 이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 1001분의 평균임금 1001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망한 후 30일 이내 아니고 지체 없이 90일분의 장례비,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없죠. 네. 퇴직으로 인해서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할 수 없고 압류하지 못합니다.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런 법령에 따라서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그 값만큼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라는 건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2번 재해보상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1분의 101분이 아니고 1001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장례비는 91분, 유족보상은 1001분.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평균임금 1341분의 일시 보상을 함으로써 그 후에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유족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한다. 처음 보는 내용인데요. 휴업 보상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휴업 수당과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 휴업 수당 공부했었죠. 휴업 수당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휴업 수당은 어떨 때 주는 게 휴업 수당인가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휴업 수당은 평균 임금의 얼마였어요? 네,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휴업 수당. 그리고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휴업 보상은 요양 근로자에 대해서 휴업 보상을 하는 거죠. 100분의 60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번,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유족 보상을 평균임금 1001분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2번 틀린 내용이고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의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요양보상 받는 근로자가 요양 시작한 지 2년 지나도 완치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평균임금 1341분의 일시 보상을 해서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 2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며칠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네, 요거는 14일 이내인데요. 우리가 지금 재해보상 공부할 때 유족보상과 장례비가 있었죠. 유족보상 장례비와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요거는 금품 청산에 관련된 조항인데요. 그래서 별개의 조항입니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해야 될 임금 포함해서 임금, 보상금, 일체 금품 모두 그 지급해야 할 일체를 14일 이내에 지급 완료해야 한다라는 내용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유족 보상과 장례비는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유족 보상, 장례비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5번.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 명부는 각 사업장마다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년, 월일, 성명, 그 근로자의 이력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입을 해 놓는데 여기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게 딱 봐도 이제 재산이겠죠. 재산은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자 명부는 또 수정사항이 있으면 바로 즉시 정정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번.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의 원칙에서 근로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나이, 사회적 신분, 국적 신앙. 네, 이게 다 맞는 얘기인데 이 법령에서 명시하는 거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에 대해서는 이 균등처우의 원칙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 라고 명시한 것이 균등처우의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할 의무는 없다. 이거는 사용증명서에 관한 내용인데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네, 부당해고 구제 신청 관련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그 구제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네, 2번 맞는 이야기. 3번.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등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정정 아니고 즉시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지급해야 할 금품 일체를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 완료해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연장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8번.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금 채권은 시효가 3년이라고 했습니다. 3년 지나면 소멸한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기하지 못한다. 네, 전차금 상계 금지에 관한 조항이죠.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이 있으면 약정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위약 예정 금지의 조항에 위배되는 거죠.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 네, 근로기준법 마지막 내용으로 노동법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문제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는데 이 맥락을 좀 이해하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민법의 개념을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민법에 처음 이제 생겨난 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제 시민권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대를 거쳐서 중세, 그리고 근대, 현대에 이르러서 시민권의 개념이 점점 이제 발전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요 근대와 현대에 주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근대의 시민법 하면은 강조된 게 자유, 개인이 강조됐습니다. 자유, 개인이 강조된 근대의 시민법. 그래서 주로 자유주의 사상가들에 의해서 많이 주장이 됐죠. 그래서 자유,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됐고 강조가 됐지만 실제로 어땠어요? 주요 계층이 부르주아 계층 중심이다 보니까 노동자 계층과 또 기타 소외되는 계층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그 평등에 있어서 좀 실질적 불평등, 소외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을 수정 보완하게 된 것이 바로 현대의 시민법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시민법이라고 하면 키워드를 정해보자. 그러면 뭐 복지가 되겠고 실질적 평등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 평등. 그래서 근대의 시민법 개념이 수정, 발전된 것이 현대의 시민법 개념이다. 이 정도 이해하면은 문제 같이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1번. 노동법 성격에 가장 적합한 원칙은? 그래서 노동법의 성격이라고 하면 현대의 시민법 개념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이런 거는 개인과 자유를 중시하는 근대의 시민법 개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계약 자유, 개인의 자유와 개인주의를 강조했잖아요. 소유 절대, 자기 책임. 그런데 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의 원칙.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 평등 쪽에 더 가까운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4번, 노동법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원칙, 당사자의 실질적 대등 원칙입니다. 다음 2번, 노동법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겁니다. 인간다운 생활 보장, 복지, 실질적 평등 요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근대 시민법 원리의 부정은 아니고 수정, 발전시켰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얘기고요. 노사 대등의 실현,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 발전. 정답은 2번. 이렇게 해서 근로기준법까지 우리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같이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힘내서 남은 기간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또 눌러주시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